숙종 임금의 치세 아래 경주 외곽에 자리 잡은 백성장터는 초가을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활기가 넘쳤다. 이곳은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아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나그네들까지 모여들어 늘 북적였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이 즐비했고 고소한 떡 냄새와 생선 구이 향이 바람에 섞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다구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장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다. 그런 장터의 서쪽 끝 강계에 가까운 한적한 모퉁이에 낯선 사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머리는 느슨히 묶은 이 사내는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작은 종 하나와 종이 몇 장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김선달이라 불렀다. 처음엔 그저 행색이 초라한 거지로 여기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내가 종이 위에 글자 하나를 쓰게 하고 그 글자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앞에 하나둘 모여들며 호기심을 보였다. 어느 아침 해가 떠오르며 장터를 금빛으로 물들이던 때 김선달은 여느 때처럼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종과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나무패에 일자일명, 한 글자 한 운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앉은 이는 집신 장수 이한수였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게 갈라진 채였다. 이한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선생님, 이 집신 장사는 망했소이다. 집에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요즘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집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누가 제 집신을 사겠소? 쌀 한 줌이라도 사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김선달은 말없이 이한수를 바라보며 작은 종을 가볍게 울렸다. 그러고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마음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오. 이한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글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붓을 들고 조심스레 대기다에 라는 글자를 썼다. 김선달은 그 글자를 유심히 보고 이한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기라는 글자는 위에 머물되 단, 자와 아래에 기다릴 기치 이아리가 합쳐진 글자요. 이는 곧 그대의 집신이 하늘의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오에다. 그러니 집신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소중히 보관하며 때를 기다리시오. 이한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치지 않고 본전이라는 생각에 집신을 창고에 잘 보관했다. 그는 김선달의 말이 허황된 것이라 여기며 반신반의했지만 어쨌든 그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그날 오후 백성장터의 국밥집 주모 오명자가 김선달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 요즘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니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제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될지 시원하게 봐주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내밀었다. 마음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오. 오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문득 웃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떠올라 웃음 이라는 글자를 썼다. 김선달은 그녀의 얼굴과 글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웃음이라는 글자는 입구, 키우이, 와자, 웃을소, 이 시어가 합쳐진 글자요. 지금 삶이 고되고 앞이 캄캄하겠지만 자네가 쓴 글자처럼 국밥집 입구에서 손님을 웃으며 맞이해 보시게. 그 웃음이 자네의 운명을 바꿀 것이야. 오명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선달의 말대로 그날부터 국밥집 문 앞에서 손님을 웃으며 맞이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뜻밖의 장마가 백성장터를 덮쳤다. 강물이 불어나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집신들은 모두 썩어버렸고 마을의 멀쩡한 집신은 이한수의 것뿐이었다. 그의 집신 한 켤레 값이 쌀 한 섬과 맞먹게 되었고 이한수는 근심 없이 아이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는 김선달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가 이런 날을 맞았겠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김선달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운명은 이미 글자 안에 있었소. 내가 한 일은 그저 그것을 읽어준 것뿐이오. 한편 오명자의 국밥집은 점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소문나며 장터 사람들은 웃음 국밥집이라 부르며 몰려들었다.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마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오명자는 1년 뒤 백성장터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국밥집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김선달을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제 미소가 이렇게 큰 복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대의 미소가 운명을 바꾼 것이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소. 이런 소문이 퍼지며 김선달의 이름은 백성장터를 넘어 경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글자 하나로 앞날을 맞추는 사내라 부르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돗자리 앞에 줄을 섰다. 하지만 그 소문을 멀리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바로 숙종 임금의 최측근 암행어사 박지원이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어수선했다. 세자는 알 수 없는 병으로 날이 갈수록 약해졌고 궁중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숙종은 전국의 명의와 풍수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누구도 세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결국 임금은 의술이 아닌 점술과 관상에서 해답을 찾기로 하고 박지원을 보내 전국에 퍼진 점술가와 관상가들을 조사하게 했다. 박지원은 백성장터에서 김선달의 소문을 듣고 처음엔 그저 터무니없는 민담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 동안 멀리서 그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느꼈다. 김선달은 허황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말에는 힘이 있었다. 박지원은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변장하고 김선달의 돗자리 앞에 앉았다. 암행어사의 등장과 첫 번째 시험 백성장터는 날이 갈수록 김선달의 이름으로 더욱 떠들썩해졌다. 집신, 장수 이한수와 국밥집, 주모 오명자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의 돗자리 앞에는 운명을 알아보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다. 어떤 이는 그의 예언이 하늘의 뜻이라며 경외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구경만 했다. 하지만 김선달은 그저 묵묵히 돗자리를 펴고 작은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이들을 유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런 장터 한켠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김선달을 관찰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바로 숙종 임금의 최측근 암행어사 박지원이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세자의 병세로 어수선했다. 세자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약해졌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궁중을 깊은 근심에 빠뜨렸다. 숙종은 전국의 명의와 풍수사, 점술가들을 불러 모았으나 그 누구도 세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결국 임금은 의술이 아닌 관상과 점술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심하고 박지원에게 밀명을 내려 팔대 퍼진 점술가와 관상가들을 조사하게 했다. 박지원은 백성장터에서 김선달의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이를 터무니없는 민담이라 여겼다.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맞춘다니 그게 무슨 허황된 소리인가. 그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백성장터로 향했다. 며칠 동안 멀리서 김선달을 지켜본 그는 점차 소문이 과장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한수의 집신이 장마 속에서 보물이 되었고 오명자의 국밥집이 웃음으로 북적이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김선달의 말에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닌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신묘한 힘이 있었다. 박지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는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터라 섣불리 보고를 올릴 수도 없었기에 직접 김선달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변장했다. 푸른 도포를 걸치고 낡은 갓을 쓰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김선달의 돗자리 앞에 섰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김선달의 작은 종소리는 맑게 울렸다. 박지원은 돗자리 앞에 앉으며 말했다. 선생, 소인이 글자를 써보면 제 운명을 알아맞힐 수 있겠소? 어디 한번 보시겠소? 김선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내밀었다. 마음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오. 박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김선달 같은 점술가를 뜻하는 점술, 사옷한수 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갔다. 붓끝이 종이를 스치며 단정한 획을 남겼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글자를 보고 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운명을 지녔는지 말해 보시겠소? 김선달은 종이에 쓰인 글자를 유심히 보고 박지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갑자기 김선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대감, 어인일로 이 변방의 장터까지 몸소 행차하셨나이까? 암행어사 아니십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라? 저 선비가 암행어사라고? 김선달이 어찌 저리 단번에 알아맞혔단 말인가?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박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변장은 완벽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자네가 어찌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이오? 내 변장은 흠잡을 데 없었을 터인데. 김선달은 담담한 표정으로 차분히 대답했다. 본디 점술이라는 글자는 점을 친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먼저 갈라진 운명을 상징하옵니다. 글자의 획은 단단하고 귀의 윤곽은 곧으며 어깨는 반듯하니 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큰 일을 품은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대감의 눈빛에는 백성의 운명을 살피는 책임이 담겨 있으니 이는 암행어사요입니다. 박지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김선달의 능력에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아무 의미 없는 글자 하나로 어찌 내 신분을 꿰뚫을 수 있단 말이오?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이가 같은 글자를 썼다면 자네는 어찌 대답했겠소? 김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대감, 글자란 쓰는 이의 마음과 기운, 걸어온 길과 걸어갈 운명을 모두 담고 있사옵니다. 눈에 보이는 획만이 전부가 아니옵니다. 그 안에 숨은 결이 때로는 운명을 먼저 속삭이기도 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그 결을 읽어드리는 것뿐이옵니다. 박지원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김선달의 말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박지원은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장계를 작성해 숙종 임금에게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숙종은 쉽게 믿지 않았다.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맞춘다?
그건 터무니없는 민담에 불과하네. 내 믿었던 암행어사, 자네마저 그런 소문에 현혹되다니 우습지 않은가. 박지원은 진지한 얼굴로 간곡히 아뢰었다. 소인도 처음엔 그리 생각했사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지켜본 결과 김선달은 백성들의 본질을 꿰뚫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신묘한 능력을 보여주었사옵니다. 소인의 신분마저 단번에 알아맞히는 것을 직접 경험했사옵니다. 그는 김선달의 예언과 이한수, 오명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임금을 설득했다. 현재 세자의 병세가 위중하니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아니 도옵니다. 김선달 그 사내를 한번 믿어보시옵소서. 숙종의 얼굴은 처음엔 의심으로 가득했으나 박지원의 강혹한 설득에 점차 수긍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정말 자네 말대로라면 세자의 병세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 직접 그 김선달을 만나보리라. 박지원, 자네만 대동하고 비밀리에 움직일 테니 준비하라. 숙종은 김선달이 과연 자신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을지 시험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화려한 용포를 벗고 초라한 거지에 옷을 걸치기로 했다. 다음 날 박지원과 함께 백성장터로 향할 준비를 하며 그의 마음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였다. 과연 이 사내가 임금의 기운까지 꿰뚫을 수 있을지 숙종은 그 답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숙종 임금의 변장과 시험 숙종 임금은 박지원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김선달이라는 사내가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고 심지어 암행어사의 신분까지 단번에 알아맞혔다니 이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임금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글자 하나로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의 기운까지 알아볼 수 있을까? 숙종은 직접 그 사내를 시험하고자 결심했다. 그는 화려한 용포를 벗고 해진 도포와 흙 묻은 집신을 신은 초라한 거지 차림으로 변장했다. 얼굴에는 재를 묻혀 더욱 누추하게 보이도록 했고 박지원을 대동한 채 백성장터로 향했다. 그날 백성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다. 강가의 햇살이 반짝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장터 서쪽 끝 김선달의 돗자리 앞에는 이미 운명을 점치러 온 백성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김선달은 작은 종을 울리며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손에는 낡은 종이와 붓이 들려 있었다. 숙종은 박지원에게 눈짓으로 멀리서 기다리라 명하고 조용히 줄 끝에 섰다. 한참이 지나 그의 차례가 돌아왔다. 김선달은 숙종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어서 오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오. 숙종은 거짓 차림을 유지하며 일부러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한 적이 없소이다. 아는 글자라고는 하나뿐이니 종이 대신 흙바닥에 쓰겠소. 그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돗자리 앞에 흙바닥에 일예 자를 힘껏 그었다. 그러고는 김선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글자로 소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소? 김선달은 흙바닥에 쓰인 일자를 유심히 보고 숙종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듯했다. 갑자기 김선달의 손이 굳더니 표정이 서서히 경직되었다. 그는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황망하옵니다. 어찌 천하를 다스리시는 전하께서 이토록 누추한 행사액으로 이 백성장터에 오셨나이까? 소인이 어찌 감히 천자의 얼굴을 보옵겠나이까? 숙종은 깜짝 놀라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소인은 평생 구걸로 살아온 일가의 거지일 뿐이요. 어찌 임금이라 하시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요?
김선달은 담담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전하, 흙바닥에 쓰인 일자는 곧고 단단하니 하늘의 기운을 품고 있사옵니다. 흙은 검고 무겁되 그 위에 똑바로 놓인 일자는 천하를 다스릴 왕의 상이옵니다. 전하의 얼굴은 미간이 밝고 귀는 길며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고 광대뼈는 평탄하니 이는 천의 둘 없는 상이옵니다. 숙종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반문했다. 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요? 거지에게 임금이라니 가당치도 않소. 내 다음에 다시 오리다.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나 장터 한쪽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지원에게 돌아갔다. 숙종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선달이 자신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챈 것도 놀라웠지만 그 침착한 태도와 단호한 말투는 임금조차 압도했다. 그는 박지원을 불러 근처에 진짜 거지 하나를 데려오게 했다. 숙종은 그 거지에게 말했다. 내 너를 비단 도포와 가스로 치장하고 양반 대감으로 꾸며줄 터이니 저기 김선달에게 자달에 가서 나와 똑같이 흙바닥에 일자를 쓰고 그의 말을 들어보라. 알겠느냐? 거지는 숙종의 명을 받고 훤칠한 양반 차림으로 변신했다. 그는 김선달의 돗자리 앞에 서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일자를 그으며 말했다. 이 글자로 내 신분을 알아보겠소? 김선달은 글자와 거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자네 같은 행사액으로 이 같은 글자를 쓰다니 어인 일인가? 혹시 누가 보내신 것이오? 거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실을 그대로 숙종에게 고했다. 숙종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김선달에게 돌아가 물었다. 내가 임금이란 것은 둘째치고 방금 그 거지의 정체를 어찌 알아챈 것이오? 실토하지 않으면 내 엄벌을 내리리다. 김선달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하, 그 거지가 쓴 일자는 전하의 글자와 같으나 그 흐름은 땅에 눌려 있고 기세가 약하옵니다. 이는 흙에 눕는 자의 글자요 세상의 짐에 눌린 형상이옵니다. 그의 관상 또한 눈은 흐리고 입은 벌어졌으니 이는 삶을 이겨내지 못한 자의 상이옵니다. 숙종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김선달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 숙종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과연 그대는 신묘한 능력을 지녔구나. 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리라.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세자가 1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이제는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네. 용하다는 의원과 약재를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네. 그대가 혹시 세자의 병세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김선달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다. 전하와 세자 저하의 운명은 하늘이 내려준 천명으로 정해져 있사오니 소인이 감히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천기를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허나 나라의 종묘사직이 걸린 일이니 소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은 연못에서 병들고 하늘로 날지 못하니 이는 물이 막힌 탓이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점 헤아려 주시옵소서. 김선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숙종은 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용은 연못에서 병들고 하늘로 날지 못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박지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말은 세자가 가까운 자에게 해를 입고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당장 동궁에 드나드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 숙종은 김선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에는 김선달에 대한 경외와 세자의 병세를 해결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백성장터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지만 김선달의 돗자리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의 신묘한 능력은 이제 전설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음모의 발각과 세자의 회복 숙종 임금은 김선달의 말을 곱씹으며 한양으로 돌아왔다. 용은 연못에서 병들고 하늘로 날지 못하니 이는 물이 막힌 탓이옵니다. 이 말은 마치 어둠 속 등불처럼 그의 마음을 비췄다. 세자가 병든 이유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가까운 이의 손에 의한 해악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숙종은 즉시 박지원을 불러 명했다. 박지원, 세자의 병세는 결코 우연이 아니야. 김선달의 말대로라면 동궁에 드나드는 자들 중 누군가가 세자를 해치려 한 것이 틀림없다. 당장 동궁의 내관, 궁녀, 그리고 탕약을 준비하는 자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네. 박지원은 임금의 명을 받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동궁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의 행동을 은밀히 살폈다. 특히 세자에게 탕약을 올리는 태의들과 관련된 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수소문한 끝에 왕실 최고의 태의 중 한 명인 윤태식이 수상한 정황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윤태식은 매일 세자의 탕약을 직접 준비하며 다른 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이는 충성심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박지원은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의심했다. 박지원은 윤태식의 약자의 보관함을 은밀히 조사하도록 수하들을 보냈다. 그곳에서 등록되지 않은 검은 가루가 담긴 작은 주머니가 발견되었다. 박지원은 즉시 다른 태의들을 불러 그 가루를 분석하게 했다. 한 노련한 태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감, 이 가루는 무색무취의 독초 가루이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장기간 복용하면 기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독한 독이옵니다. 박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윤태식을 하옥하고 취조를 시작했다. 윤태식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점차 말을 잃었다. 그는 단 한마디만 반복했다. 먼저 온 자가 마땅히 왕위를 잇는 법이건을 뒤늦게 태어난 자가 어찌 그 자리를 차지하겠소? 이 말은 박지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윤태식의 배후에 더 큰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윤태식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취조는 계속되었다. 한편 세자의 탕약에서 독초 가루가 제거되자 놀랍게도 세자의 기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어나 걷고 탕약을 거부 없이 삼키며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았다. 숙종은 이를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근심이 비로소 풀리는 듯했다. 숙종은 다시 백성장터로 사람을 보내 김선달을 불렀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김선달의 돗자리는 한결 조용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종을 울리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숙종은 이번엔 변장 없이 평범한 선비 차림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김선달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대 덕분에 세자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기력을 회복했네. 왕실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으니 과인 또한 이리도 흡족한 날을 보내고 있네. 그대에게 어떤 상을 내리든 부족할 터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김선달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대답했다. 전하, 세자 저하의 병이 나은 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하늘의 결을 읽어드렸을 뿐 한 일이 없사옵니다. 세자의 운명은 이미 천명으로 정해진 것이니 전하께서 너무 괴로워 마시옵소서. 소인은 지금처럼 자유로이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운명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숙종은 그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다시 물었다. 허허,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로고. 그대는 임금의 운명을 보는 것은 불가하다 했으니 이 조선 왕실의 앞날에 대해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는가? 김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황송하오나 소인이 궁에 들어서며 느낀 바 왕실의 기운에는 아직 먹구름이 서려 있사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으나 때로는 번개를 품고 흐르니 아직 위험이 남아있음을 헤아리시옵소서. 소인의 제안을 필요로 하신다면 마음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주시옵소서. 숙종은 잠시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조선이 번영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창성, 창숑이라는 글자를 종이에 적어 건넸다. 김선달은 그 글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이 점차 굳어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글자는 나라의 번성과 태평을 뜻하는 좋은 글자이옵니다. 허나 전하의 기운과 합쳐진 이 창성자는 해가 두 개라는 의미로 보이옵니다. 두 나뭇가지의 뿌리는 같으나 하나는 하늘을 하나는 땅을 보고 있사옵니다. 이는 하늘 아래 한타 해는 본디 하나여야 하오나 두 개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이니 전하 곁에 왕위를 넘보는 자가 있음을 암시하옵니다. 게다가 창자의 획이 위아래로 촘촘히 붙어 있으니 이는 매우 가까운 자임을 뜻하옵니다. 숙종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 가까운 주변에 나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내 곁에 반역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는 것이요?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김선달은 더 이상 왕실의 운명에 관여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말했다. 소인은 하늘의 뜻을 읽을 뿐 그 이상은 감히 말할 수 없사옵니다. 숙종은 그의 침묵의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지원을 다시 불러 밀명을 내렸다. 동궁에 드나드는 자들 가운데 세자의 탕약과 음식에 관여한 자들을 다시 조사하라. 특히 윤태식을 철저히 추궁하여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 김선달의 말에 따르면 반드시 내 가까운 주변에 인물이 틀림없을 것이야. 뿌리가 같은 나무니 내 형제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네. 박지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윤태식과 그의 주변 인물들을 면밀히 추적했다. 윤태식은 하옥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만 취조 중 그가 했던 말이 계속 박지원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먼저 온 자가 마땅히 왕위를 잇는 법이거늘 뒤늦게 태어난 자가 어찌 그 자리를 차지하겠소. 박지원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윤태식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윤태식은 숙종의 친형인 왕민재와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뜻을 함께하며 조정 내부의 은밀히 인맥을 구축해왔다. 박지원은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윤태식이 하옥되기 직전 몰래 서찰을 보내 어딘가로 전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박지원은 수하들을 시켜 그 서찰의 행방을 추적했다. 남문 근처 역참에서 아직 발송되지 않은 서찰을 찾아냈다. 서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먼저 핀꽃의 줄기에서 돋아난 본고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왔습니다. 박지원은 이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먼저 핀꽃은 숙종보다 먼저 태어난 왕민재를 뜻하고 본고리는 그의 아들 왕혁중을 의미할 터였다. 이는 왕민재의 반역과 왕혁중을 세자로 세우려는 음모를 암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지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는 서찰을 품에 안고 즉시 대궐로 달려가 숙종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숙종은 서찰을 읽으며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졌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박지원, 당장 군령을 내려 왕민재와 그 무리를 체포하라. 허나 명분이 필요하니 증거 수집에 빈틈이 없어야 하네. 박지원은 명을 받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왕민재와 관련된 자들을 은밀히 감시하며 그들의 모의를 파헤쳤다. 며칠 뒤 그는 왕민재가 외곽의 한 별장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박지원은 왕실 호위 부대인 내금위를 이끌고 그 별장을 급습했다. 별장 안에는 왕민재와 그의 측근들이 모여 왕실 가계도와 조정관직 명단을 펼쳐놓고 심각히 논의 중이었다. 박지원은 단호히 외쳤다. 여봐라! 이곳에 모인 자들은 모두 반역의 역도들이니 한 놈도 빠짐없이 체포하라. 왕민재,
그대는 감히 세자의 안위를 위협하고 전하의 옥좌를 넘보며 조선의 근본을 뒤엎으려 했으니 그 죄를 물어 참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왕민제는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는 체포되며 단 한마디만 남겼다. 하늘의 뜻이 이러하다면 어찌하겠는가. 그의 무리들은 모두 하옥되었고 그들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다. 세자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고 조선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숙종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다시 백성장터로 찾아갔다. 그는 김선달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김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하께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자께서 백성을 품으신다면 소위는 그걸로 족하옵니다. 그는 왕실의 관상감 재조직책을 제안받았으나 정중히 거절하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백성들은 그를 백성장터의 현인이라 부르며 그의 전설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왕실의 음모와 드러난 진실숙종 임금은 김선달의 예언을 마음 깊이 새겼다. 창성창샹이라는 글자에 담긴 두 개의 해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는 왕실 내에 반역의 뜻을 품은 자가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뿌리가 같은 나무라는 말은 숙종의 형제나 가까운 혈족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숙종은 박지원을 불러 단호히 명하였다. 박지원, 김선달의 말대로라면 내 곁에 있는 자들 중 누군가가 왕위를 넘보고 있다. 동궁에 드나드는 자들, 특히 세자의 탕약과 음식에 관여한 자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 윤태식을 집중 추궁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낱낱이 파헤쳐라. 뿌리가 같은 나무라 했으니 내 형제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박지원은 임금의 밀명을 받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윤태식이 하옥된 후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윤태식은 독초 가루를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배후와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취조 중 그가 반복했던 말이 박지원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먼저 온 자가 마땅히 왕위를 잇는 법이거늘 뒤늦게 태어난 자가 어찌 그 자리를 차지하겠소? 박지원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윤태식의 과거와 인맥을 추적했다. 그는 윤태식이 숙종의 친형인 왕민제와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동문수학한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은밀히 뜻을 함께하며 조정 내에서 세력을 구축해왔다. 박지원은 윤태식이 하옥되기 직전 몰래 서찰을 보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행방을 추적했다. 남문 근처 역참에서 아직 발송되지 않은 서찰을 찾아냈다. 서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먼저 핀 꽃에 줄기에서 돋아난 봄고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왔습니다. 박지원은 이 문장을 읽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먼저 핀 꽃은 숙종보다 먼저 태어난 왕민제를 뜻하고 본고리는 그의 아들 왕혁중을 의미했다. 이는 왕민제가 세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반역의 음모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지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대궐로 돌아가 숙종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숙종은 서찰을 읽으며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졌다. 내 친형이 감히 왕위를 넘보다니 이 어찌 가당치 않은 일이냐.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박지원에게 명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박지원, 당장 군령을 내려 왕민제와 그 무리를 체포하라. 허나 반역의 죄를 묻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니 증거 수집의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네. 박지원은 즉시 왕민제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하들을 시켜 왕민제와 그의 측근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외곽의 한 별장을 주시했다. 그 별장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비밀 모임을 하기에 적합했다. 며칠 뒤 박지원은 첩보를 입수했다. 왕민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양반들이 그 별장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왕실 호위부대인 내금위를 이끌고 별장을 급습했다. 별장 안에는 탁자 위에 왕실 가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조선조정의 관직 명단이 정리된 문서가 걸려 있었다. 모인 이들은 무언가 심각한 논의를 나누고 있었다. 박지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그들은 놀라 허둥지둥했다. 무리의 중심에는 왕민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다. 박지원은 단호히 외쳤다. 여봐라. 이곳에 모인 자들은 모두 반역의 역도들이다. 감히 세자의 안위를 위협하고 전하의 옥좌를 넘보며 조선의 근본을 뒤엎으려 한 대역죄인들이니 한 놈도 빠짐없이 체포하라. 그는 왕민재를 향해 소리쳤다. 왕민재, 그대는 세자를 해치고 왕위를 도모하려 했으니 이 죄를 물어 참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왕민재는 침착히 대답했다. 하늘의 뜻이 이러하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는 체포되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과 함께 하옥된 이들은 모두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줬다. 서찰과 별장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왕민재가 세자를 제거하고 왕혁중을 세자로 세우려는 음모를 명확히 증명했다. 이 사건으로 조선 왕실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세자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고 궁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숙종은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한 후 조용히 백성 장터로 돌아갔다. 그는 박지원만 대동한 채 김선달을 찾아갔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김선달의 돗자리는 한결 고요했다. 그는 작은 종을 울리며 여전히 백성들의 운명을 읽고 있었다. 숙종은 김선달 앞에 서며 말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네. 그대의 은혜는 갚아도 부족하니 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는가? 김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 소인은 그저 하늘의 뜻을 읽어드렸을 뿐이옵니다. 세자저하의 회복과 왕실의 안정은 하늘의 은혜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지금처럼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운명을 살피는 것으로 족하옵니다. 숙종은 그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김선달에게 왕실의 관상감 재조직책을 제안했으나 김선달은 정중히 거절했다. 소인은 자유로운 바람처럼 떠돌며 백성들을 돕는 것이 더 마음에 맞사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 백성 장터의 백성들은 김선달을 백성 장터의 현인이라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그의 돗자리와 작은 종은 더 이상 장터에 없었지만 그의 예언과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조선은 다시 태평성대를 꿈꾸며 나아갔다. 가난한 소녀 민지의 이야기, 백성장터의 소문이 경주 전역에 퍼져나가며 김선달의 전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곳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는 부유한 장씨 가문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씨 가문은 마을에서 재물과 권세를 모두 누리는 양반 집안으로 그들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 안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민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부모가 진비 때문에 10여 년 전 장씨 가문의 하녀로 팔려왔다. 장씨 부인과 그녀의 딸 장수연은 민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대했다. 민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그들의 호통과 차가운 대우는 끊이지 않았다. 민지야, 어찌 감히 고개를 드느냐. 허리를 굽히고 일이나 하거라. 민지야, 청소와 빨래가 아직도 안 끝났느냐. 도대체 뭘 하느냐. 민지야, 배고프니 밥상을 어서 차리거라. 민지의 이름은 하루 종일 집안에 울려 퍼졌고 장씨 부인과 장수연의 잔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새벽녘 안개와 이슬이 깔린 마당에서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차가운 부엌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달빛이 지붕 위를 비출 때까지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민지는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녀는 마당에 핀 들꽃 하나에도 눈길을 주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길고양이들에게 자신의 밥 한 숟갈을 몰래 나누어 주었다. 민지의 유일한 나근 긴 하루를 마치고 마당에 서서 은빛 달빛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것이었다. 달빛 아래서만큼은 그녀는 한여가 아닌 소망을 품은 소녀로 존재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따뜻한 햇살 아래 당당히 서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날이 올 거야. 민지는 이렇게 속삭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고 어떤 고난에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장씨, 가문과 오랜 혼약이 맺어진 최씨 가문의 도령 최영호가 전란에서 큰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최영호 도령이 다리를 잃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던데. 그럼 장씨, 집안의 장수연과의 혼례는 어찌 되겠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장씨 가문에도 전해졌다. 장수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절대 시집가지 않겠어요. 불구도령과 혼례라니. 차라리 거지한테 시집가겠어요. 장씨 부인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명예를 중시하는 양반 집안으로서 혼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체면이 땅에 떨어질 터였다. 장씨 부인과 장수연은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보냈다. 한양과 사돈댁에서 정확한 소식이 오지 않아 답답함만 커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지는 변함없이 부지런히 일했다. 안채를 청소하고 부엌에서 잔치를 준비하며 손을 놀렸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불구가 되셨다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장수연 아씨도 혼란스러울 텐데 부디 서로 상처받지 않기를. 민지는 이 소문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장씨 가문에 전해졌다. 최씨 가문에서 혼례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서찰이 도착한 것이다. 장씨 부인과 장수연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멀쩡한 딸을 불구 도령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었고 혼약을 파기하면 집안의 명예가 무너질 터였다. 장수연은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절대 시집가지 않겠어요. 차라리 다른 남자와 도망치겠어요. 그녀는 평소 마음이 맞던 다른 양반과 도령과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장씨 부인은 당황하며 장수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장씨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때 그녀의 눈에 민지가 들어왔다. 갑작스레 번뜩이는 계책이 떠올랐다. 그래, 최씨 가문에서는 장수연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 민지로 대신 혼례를 치르면 되겠구나. 마당 안에서 보면 다들 비슷한 얼굴에 비슷한 키 아니냐? 혼례 전날 밤 장씨 부인은 민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지야,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이번 혼례는 네가 대신 치러야겠다. 민지는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소인이 어찌 양반가의 혼례를 치른단 말씀이십니까? 장씨 부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몇 해 동안 밥을 먹고 자랐느냐. 오갈 데 없는 너를 이렇게 키워줬으니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불구 도령이 뭐 대수냐? 부유한 양반집에 시집가면 내 팔자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다. 마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장씨 부인은 단호했다. 민지는 그날 밤 혼례보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비록 한여로 살았지만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혼례는 그녀의 소망을 짓밟는 듯 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민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당당히 받아들이리라. 다음 날 아침 최씨 가문에서 보낸 가마가 도착했다. 민지는 스스로 가마 문을 열고 결연한 표정으로 올라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읍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불구이든 아니든 중요치 않다. 내게 주어진 운명에 거스르지 않고 진심으로 지아비를 섬기리라. 최씨 가문에 도착하자 민지는 곧장 신방으로 안내되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최영호 도령이 들어왔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처음 마주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소문 속 불구 도령은 아니었다. 최영호는 깊고 맑은 눈빛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빼어난 용모의 젊은이였다. 민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영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어찌 그리 놀라시는 겝니까? 긴장할 필요 없소. 이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부부요. 내 성심껏 남편의 도리를 다하리다. 그의 따뜻한 말투는 민지의 떨리는 마음을 녹였다. 최영호는 소문으로 장수연이 욕심 많다고 들었기에 값비싼 옥비녀를 선물로 준비해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이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소. 민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비녀를 받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당황한 눈빛을 본 최영호는 의아해했다. 어찌 저리 당황하시는 걸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민지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신방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인연의 실마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혼례와 뜻밖의 진실 민지는 최씨 가문의 신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장씨 가문의 하녀로서 장수연을 대신해 이 혼례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지아비를 섬기리라 다짐했다. 최영호 도령과의 첫 만남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소문 속 불구의 도령은 아니었다. 최영호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은 맑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빼어난 용모를 지닌 젊은이였다. 그의 따뜻한 말투와 부드러운 미소는 민지의 두려움을 녹였다. 최영호는 민지가 장수연이 아님을 곧바로 눈치챘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조심스러운 눈빛은 양반 아씨와는 다른 결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따지지 않았다. 대신 민지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듯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부인, 긴장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이오. 내 성심껏 부인의 곁에 있겠소. 민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소첩은 그저 성심으로 지아비를 섬기고자 하옵니다. 그날 밤 최영호는 민지에게 값비싼 옥비녀를 선물하며 말했다. 이건 부인께 드리는 첫 선물이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소. 민지는 손을 떨며 비녀를 받았다. 그녀의 당황한 눈빛을 본 최영호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고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혼례 이후 민지는 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양반 아씨들처럼 안채에 머물지 않았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하루를 열었다. 최영호는 이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부인, 어찌 이리 새벽부터 일하시오? 집안일은 하인들에게 맡기시고 안채에서 쉬시지요. 하지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첩은 손을 놀리는 것이 익숙하옵니다. 이렇게 일하며 마음이 편안해지옵니다. 그녀는 하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냈고 그들의 작은 근심까지 챙겼다. 최씨 가문의 하인들은 민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최영호는 민지의 행동에서 그녀가 장수연이 아님을 더욱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진심을 알아가고자 했다. 그는 민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즐기고 저녁이면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그는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며 그녀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민지는 그의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기울 때 두 사람은 최씨 가문의 작은 연못께서 산책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최영호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부인, 나는 요즘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평온하오. 그대의 마음씨는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구려. 민지는 그의 뜻밖의 말에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소첩은 그저 하루하루 거짓없이 마음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서방님께 그 마음이 전해졌다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두 볼에는 은은한 홍조가 피어났다.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만의 설렘이 가득했다. 최영호는 말을 이었다. 그대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느끼고 있소. 이 길을 함께 걷는 시간, 이 순간이 내게는 너무도 소중하오. 민지의 가슴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이 닿는 행복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쌓였다. 민지는 점차 최씨, 가문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최영호의 취향을 세심히 살폈다. 그는 싱거운 음식을 좋아했고 아침 산책을 즐겼으며 책 읽기를 사랑했다. 민지는 그의 취향에 맞춰 밥상을 차리고 산책길에 동행하며 그가 읽는 책을 정리해 주었다. 밤이면 그가 좋아하는 차를 우려내어 함께 마셨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쌓이며 최영호는 민지의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민지 역시 최영호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다. 하지만 민지는 늘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내가 장수연 아씨를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서방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밤마다 달빛 아래서 이 고민에 잠겼다. 그때마다 최영호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다가왔다. 부인, 밥은 드셨소?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오? 같이 산책이나 하겠소? 그의 따뜻한 말은 민지의 불안을 달래주었다. 그는 때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부인, 그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힘이 되오. 민지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미소로 답했다. 최영호는 민지가 장수연이 아님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혼례 다음 날 그는 하인들을 시켜 장씨 가문의 내막을 알아보았다. 장수연이 다른 남자와 도망쳤고 민지가 대신 혼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민지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점차 깊어졌다. 민지는 최영호의 곁에서 진심으로 지아비를 섬겼고 최영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존중하며 다가갔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달빛 아래 소원을 빌던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할 운명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음모의 발각과 행복한 결말 민지와 최영호의 삶은 날이 갈수록 따뜻한 정으로 채워졌다. 민지는 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하인들과 함께 밥을 준비하며 하루를 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길에는 한여로서의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집안을 아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영호는 그런 민지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는 민지가 장수연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성실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소박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았다. 아침이면은 연못께서 산책하며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았고 저녁이면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글을 잘 읽지 못하자 최영호는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며 그녀가 배우도록 도왔다. 민지는 그의 배려에 감동받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최영호가 좋아하는 싱거운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산책할 때 필요한 물건을 챙기며 밤에는 그가 즐기는 차를 우려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쌓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이 맺어졌다. 하지만 민지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내가 장수연 아씨를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서방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녀는 밤마다 달빛 아래 서서 이 고민에 잠겼다. 그때마다 최영호는 그녀의 불안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다가갔다. 부인,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오.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겠소? 부인,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참으로 소중하오. 그의 따뜻한 말은 민지의 마음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늘 조심스러웠다. 최영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혼례 다음 날 그는 하인들을 시켜 장씨 가문의 내막을 알아보았다. 장수연이 다른 남자와 야반 도주했고 민지가 대신 혼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민지의 진심을 사랑했기에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러던 중 최씨 가문에서는 최영호의 아버님 생신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나누는 큰 행사였다. 민지는 누구보다 성심껏 잔치를 준비했다. 그녀는 안채와 사랑채를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하인들을 도왔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손님들 앞에 나서지는 못했다. 그녀는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며 잔치가 잘 치러지길 바랐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대문이 쾅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장씨, 부인과 장수연이 불쑥 최씨 가문으로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장씨 부인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채 소리쳤다. 이놈, 네가 감히 최씨 가문의 며느리라니. 어찌하녀 따위가 이 자리에서 양반 부인 행세를 한단 말이냐. 장수연도 이를 바득바득 갈며 외쳤다. 저 아이는 우리 집 하녀였소. 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혼례를 올려 내 자리를 빼앗았소. 저 자리는 본디 내 것이오.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오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최씨 가문의 며느리가 하녀였다니 참말이오. 민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떨었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순간 최영호가 당당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대들 입을 다물라. 장씨, 가문이 민지에게 저지른 괘씸한 짓거리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최영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내 진작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지가 장수연이 아님을 혼례 다음 날 알았으나 그녀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에 내 이미 마음을 주었다. 그대들이 민지를 속여 이 혼례에 억지로 들여보낸 것도 장수연이 다른 남자와 도망친 것도 모두 알고 있소. 오늘은 내 아버님의 생신이니 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리니 이 자리에서 썩 물러가시오. 장씨 부인과 장수연은 그의 당당한 기세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차가워졌고 그들은 결국 망신만 당한 채 쫓기듯 물러났다. 민지는 오만 감정이 뒤섞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결심했다. 나는 진실을 숨기고 이 자리에 있었으니 이미 죄인이다. 이 집에 더 머물 자격이 없다. 본래 내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 밤 민지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작은 보퉁이를 싸서 집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바로 최영호였다. 민지는 놀라 고개를 떨구었다. 최영호는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부인,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소. 그대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게는 중요치 않소. 그대의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손길, 진실된 마음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하오. 민지는 놀라움과 미안함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소첩은 이미 죄인입니다. 한여일 뿐인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이까. 최영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인, 그대와 함께 했던 산책, 함께 마신 차 한 잔, 함께 읽은 책 한 페이지,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행복이었소. 내 마음은 오직 그대에게만 있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오.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 눈물에는 슬픔, 죄책감, 그리고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방님, 정말로 저 같은 자가 이 마음을 품어도 되겠나이까? 최영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따뜻하게 안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포개졌고 창밖의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불었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라도 두 사람의 진심은 깊은 연으로 맺어졌다. 그 후 민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그녀는 아침이면 하인들과 함께 밥을 준비하고 사당에 들러 조상들께 예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민지를 칭찬했다. 최씨 가문의 안주인은 참으로 마음이 곱구나. 하인들에게도 저리 친절하니 어찌 저런 분이 하녀였다 하겠나. 반면 장씨 가문은 그들의 악행이 마을에 퍼지며 급격히 몰락했다. 장수연의 야반도주와 민지를 속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명망 높던 집안은 거래처와 백성들의 외면을 받았다. 결국 장씨 가문은 빈털터리가 되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민지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던 하녀들을 특별히 아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최씨 가문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존경받았다. 최영호와의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며 더욱 깊어졌다. 민지는 달빛 아래 서서 옛날의 소원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던 그 꿈은 이제 이루어졌다. 그녀는 진실된 마음 하나로 신분의 벽을 넘어 행복을 찾았다. 진심의 교훈 김선달과 민지의 이야기는 백성 장터를 넘어 경주 전역에 퍼져나갔다. 한 글자로 운명을 꿰뚫는 신비한 점술가와 한여로 시작해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얻은 여인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 세상의 벽을 넘어 복을 불러오고 탐욕과 악행은 스스로를 망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다. 김선달은 백성 장터에서 호련히 사라졌지만 그의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집신 장수 이한수에게 대기다이라는 글자를 통해 때를 기다리라 했고 그 말대로 장마 속에서 이한수는 부를 얻었다. 국밥집 주모 오명자에게는 웃음이라는 글자로 미소를 전하라 했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장터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모가 되었다. 심지어 숙종 임금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고 세자의 병세와 왕실의 위기를 예언해 조선을 구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읽는 신묘한 통찰로 백성들의 삶을 바꿨다. 민지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장씨 가문의 하녀로서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억울함에도 원망하지 않고 들꽃과 길고양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다. 장수연을 대신해 억지로 혼례를 치렀을 때도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최영호를 진심으로 섬겼다. 그 진심은 최영호의 마음을 움직였고 장씨 가문의 음모가 드러난 순간에도 그는 민지를 당당히 지켰다. 민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존경받으며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었다. 민지는 어느 고요한 밤 최씨 가문의 마당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다. 옛날 장씨 가문에서 한여로 살던 시절 그녀는 이 달빛 아래서 소원을 빌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 소원은 이제 이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 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씨 가문의 당당한 안주인이었고 최영호의 곁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여인이었다. 민지는 달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내 진심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야. 하늘은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장씨 가문은 그들의 탐욕과 악행으로 스스로 몰락했다. 장수연의 야반도주와 민지를 속인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며 그들은 백성들의 외면을 받았다. 한때 명망 높던 집안은 빈털터리가 되어 국어라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오고 탐욕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법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다. 붉은 마음 하나로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한다. 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편단심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녀는 어떤 미움에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억울함에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그 진심은 신분의 벽과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최영호와의 사랑을 이루었고 최씨 가문에서 참된 안주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김선달과 민지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교훈을 남겼다. 진심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힘은 산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꾼다. 김선달은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읽었고 민지는 진심 하나로 새로운 삶을 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백성장터를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진심이 피어나지 않았는지요? 진심은 언제나 길을 열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옵니다. 민지가 달빛 아래 빌던 소원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따스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옵니다.